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뭐 했나. 이 표현이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는 작년 병영생활관 내무반이죠. 개선 작업을 마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병 한 명당 침대 하나씩 설치된 내무반으로 바꾸겠다며 시작된 이 국정과제로 그는 이미 지난 10년간 6조 8천억 원을 쓴 이후의 일입니다. 60만 명 장병에게 에이스 침대 하나씩 사줘도 6천억 원이면 됩니다. 장병 주거 면적을 6.3제곱미터로 3배 확정해 준다고 했었는데 작년 기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1제곱미터당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내무반을 새로 지어도 4조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끝났어야 할 이 사업이 돈을 다 쓰고도 끝이 안 났고 추가로 2조 6천억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그는 슬그머니 사업 부실 문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집행 내역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상세 집행 내용이 없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돈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는 이 질문 5년간 절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그 많은 치즈는 어디로 갔나? 여기서 나온 표현 같은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국산 에이스 침대 60만 명에게 하나씩 줘도 6천억 밖에 안 합니다. 예. 슈퍼 싱글로. 외국산 시몬스도 가능해요. 예. 예. 라텍스 2겹으로 깔아줘도 됩니다. 그거 다 해도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 6조 8천억을 쓰고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예. 그리고 아파트처럼 지어줘도 새로 4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들어갔나 이거죠.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야 이게 누가 해먹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전 군사 1인 1침대가 안 됐거든요. 네, 다 같이 묶고 있죠. 그게 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그 내무반이 6.25 때 내무반이다. 그래서 침대 하나씩 그리고 한 사람 앞에 2평 정도의 공간을 주겠다. 14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오늘 아침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에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은 세부 사항은 한미당국에서 공동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아주 신나겠군요. 미사일 쏴주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할 때나 뭔가 딜을 원할 때, 날 보라고, 하는 일인데, 청와대 군은 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일반인들은 뭐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군사 퍼포먼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끈 제2부속실 문건인데요. 제2부속실 소속 공유 폴더에서 문건 파일이 9,000건 이상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2부속실은 최순실 씨를 사실상 수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일 작성 시점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일했던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유 폴더다 보니까 공유 폴더라는 건 이제 본인의 파일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뭐 비서실 혹은 뭐 TF가 같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없애면서 자기 파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지우지 않은 거죠. 예. 어쨌든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제2부속실은 최순실의 사람 안봉근으로 알려진 비서관이 이끈 부속실이니까 여기서 뭐 자료가 꽤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윤전추 행정관도 이쪽에서 근무했었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뜨끔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블랙리스트 파일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시기가 일치해서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국정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공작이 사법부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소위 좌파 판사로 낙인을 찍는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고 극우단체를 동원해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도 배후 조정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사법부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했다는 거죠. 네. 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요. 대법원장 책임을 부각시키고 소위 좌파 판사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라라는 심리전을 전개하라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한 세력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다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국정원이 나서서 했다는 거죠. 예. 국정원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양아치 짓을 한 거라고. 양아치로 쓴 거죠, 정권이. 네, 뭐 이 정도면 양아치를 넘어서서요. 조폭이죠, 조폭.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기사를 보면 이제 단체들 이용해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사주해서 고소고발하고 굉장히 많이 써먹었거든요. 예.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법원장과 박시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사주를 받고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반핵하고 어떻게 반김이 붙습니까? 먹는 김인가요? 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건데 예. 반핵하고 반김을 갖다 붙인 거죠. 예. 제목들을 보면 그 일관된 특징들이 있죠. 그 단체들은. 이렇게 소위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해서 쓰는 단체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목 짓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요.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친 다음 아고라에서 어떤 글을 썼는지도 상세하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야권을 비난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를테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읽게도 민망한 내용들인데 노무현은 자살했다. 영웅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옥에 가서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의 글도 쓰고, 예. 이걸 국정원이 써서 유포했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이랬다는 거는. 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변론 재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네, 어제 결정이 나왔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해야 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라면서요. 내일 원래대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 눈에서 보면은 국정원 민간인 3스케 팀을 운영했다.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찰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재판은 1심부터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1심 때 예를 들면 국정원 5팀, 예, 트위터를 담당했던 5팀의 김모 요원의 이메일 뒤져가지고 트위터를 작성할 때 썼던 파일을 찾아냈어요. 근데 김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는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이메일이고 누구도 접속한 적이 없지만 하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법부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증거에서 빼줬어요. 엄청나게 범인에게 친절한 재판부였죠.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했을 리가 없다.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그러니까 무죄라고 이야기했죠.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말이 됩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여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자 이제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이말하고, 예.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글을 썼었죠. 2심에서는 그나마 이제 다시 증거능력 그 김모 씨 파일 인정하고. 예,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위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깼어요. 예. 다시 그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가 200개가 넘고 또 연결된 아이디가 400개가 넘고 거기서 나온 그 수십만 건이 되는 게 다 글들이 증거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예. 일종의 스모킹 건인데다가 범위를 굉장히 넓힐 수 있는 파일들이었는데요. 그것이 기각된 바가 그리고 고법으로 다시 돌아왔죠. 파기환송돼서. 예, 지금 그 재판입니다. 내일 선고가 나는. 이번 판사 말고 이전 판사님이 이제 김시철 부장판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한 이유는 대단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김시철 판사님이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통 검사 변호사가 판사 앞에 싸우잖아요. 이 재판에서는 원세훈을 잡으려는 검사와 원세훈을 풀어주는 편들은 판사가 싸우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사님은 국정원 댓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자병법의 용병술로 표현했습니다. 이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고요. 손자병법의 용병술 국정원 댓글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재판부는 그 재판부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변론 재개는 기각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게 무죄로 나버리면 이제 일사부재를 위해서 다시 다룰 수가 없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예,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2번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 네,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 정도 더 할게요. 예, 오늘 미니가 있기 때문에 미니 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네,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자기 주장으로 실제 탄핵이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본인도 안 합니다. 본인도 탄핵 사유라고 말해놓고 이걸로 탄핵될 리가 없다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하면서 TV 중계될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죠. 예. 그런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유도 너무 억지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신고리 건설 중단 이게 이제 헌법 23조 3항 위반 뭐 중단도 아니고 현재는 공론조사준비위원회가 돌아가고 말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 예. 건설 중단 결정은 헌법 23조 3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 이게 재산권 수용에 대한 조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고속도로 냈다. 그렇게 과수원 땅 수용하면 그 주인한테 보상금을 법대로 줘야 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탄핵 신고리 중단과 연결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지만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헌법에 독일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를 얘기했다. 탄핵감이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라는 건 남북 분단이 영구적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소리 아니냐. 통일 포기한 거 아니냐. 헌법 위반이다 했는데 이게 또 완전한 왜곡인 게 영구적 남북 평화 공존 체제라고 한 게 아니라 항구적 평화 체제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남북 공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통일을 포기했다고 우기는 거죠. 역시 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탄핵이라고 열심히 주장하시고 기사도 크게 났고 포털에 그리고 욕도 많이 드렸으니까 퍼포먼스 성공한 겁니다. 예. 오늘은 미니 인터뷰 하나 잡혀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MBC, KBS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했죠? 예, 네.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요. 제작 거부 돌입했습니다. MBC는 오늘까지 찬반 투표 진행해서요. 가결될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총파업 들어갑니다. 네. 이 시점에 저희가 미니 인터뷰 하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MBC, KBS 기자 경영진 사태 촉구하면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MBC, KBS 기자들에게 사실은 용기를 준 영화가 있어요. 예. 공범자들, 저희가, 가처분 신청 때 한번 연결했었는데, 어제 관객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공범자들을 만든 최승호 PD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백의 흥행을 넘어선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자백은 14만 3천 명이었는데, 어제 공범자들이 15만 6천 명이니까. 예. 목소리가 약간 거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덕분입니다. 뉴스 예. 공장에서도 이렇게 다뤄주시고. 목소리를 쫙 깔고 이렇게 거만해지신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범자들을 많이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 내부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몰랐어요. 그동안 보수 언론들을 굉장히 이제 보도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느냐. 엽기적인 상황이 보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예를 들어서 엽기적 상황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PD 수첩, 왜 아주 뛰어난 PD, 불만 제로를 기획까지 했던 그 PD를 아이스링크에 보내가지고 눈 치우도록 만드는 뭐 이런 장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 건강을 위해서 눈 치우고. 예, 기자들, 아나운서들 뭐 다 그렇게 보내서 완전히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돈 받고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할 때, 예. 물론 당연히 이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자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 PD들을 그런 식으로 비제작 부서 뭐 협찬 따오는데 뭐 이런데, 세트장 관리하는 직무,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상황이 보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예. 그걸 이제 생생한 화면으로 보게 된 건데, 네. 그 영화의 어딘가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등장합니다. 예. 예, 이명박 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모셔야 되는 그런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가서 뵀습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불쑥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래서 찍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걸 봤을까요? 영화를? 글쎄요, 뭐 영화를 보시기까지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보고는 받았겠죠. 예, 보고는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4년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4대강 수십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제가 이제 환영인파 속에 섞여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서 이를 좀 기억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눈치가. 제가 이제. PD님 얼굴이 그렇게 기억할 만큼 특별한 얼굴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4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제 반가운 얼굴로 오셨어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언론의 파괴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유체이탈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데 요새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 장면이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 영화도 이제 힘이 보탬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MBC여서 KBS 기자들도 이제 제작 거부에 돌입했는데 오늘 총파업 찬반 투표도 MBC 노조에서 한다고 하고 아마도 가결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럼요. 예, 가결될 겁니다. 예. KBS도 그렇고요. 예. 이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과거 정권들은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 잘라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그 MBC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저희들은 불법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뭐 부당노동 행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들이 많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이제 검찰이나 노동부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고발도 하고 방통위원회에도 이 문제 이렇게 관리 감독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문진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외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근로 감독을 해서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만 처리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영방송을 완전히 망쳐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이런 정말 완전히 공영방송 망치는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뭐 공영방송의 걸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언론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충분히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치할 근거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자, 15만 돌파해서 저희가 한번 짧게 연결했는데 앞으로 25만 돌파하면 그때는 제가 모른 척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좀 다뤄주십시오. 네, 예. 그때 되면 스튜디오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 PD였습니다. 자, 민주 여기서 마치고 국제뉴스로 이런 거 있었어요. 휴스턴. 네, 지금 한창 태풍이 불었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마 기후변화협약 탈퇴한 것에 대해서 이 사태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욕을 먹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의 중요한 원인 하나가 간과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통구조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 정은정 박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살충제 달걀 파문의 원인 중 하나가 유통구조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적이 없는데. 네. 자,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대목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은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게 있다. 생산자 조직에서 계속 사전검사 제도를 정부에 요청해 왔는데 정부가 묵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1년,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조류 독감이다 해서 이 축산물 안전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안이 높았기 때문에 양계협회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2011년쯤에 입법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먼저. 네, 그러니까 그 산란계 농장들의 협회인 거죠.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계란의 경우에 이렇게 출하를 할 때마다 샘플링을 해서 검역을 좀 의무화해달라 오히려. 왜냐하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제도에 위반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예산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국가에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요청들이 묵살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양계 농가에서 먼저 정부에 너무 불안하니까 검역을 의무화하고 법제화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묵살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검역이라든가 왜냐면 조류독감 계속 터지고 구제역 터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검역 자체를 아예 그러면 의무해달라. 근데 이제 그 비용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농가 입장에 억울한 면이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짚으시고 또 한 가지 짚으신 게 이것은 또 그 유통 과정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그 축산물 중에서 계란 같은 경우에 잘 깨지기도 하고요. 유통 기한도 짧고 하다 보니까 유통 비용 차지가 한 5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계란에서 53% 정도는 사실 유통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유통은 원래 그냥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계란이 한 개당 한 생산 비용이 120원에서 130원이 나오거든요. 계란 하나당. 예, 근데 네. 실제로 이 생산자들이 출하를 했을 때 개당 그 90원에서 100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팔 때마다 한 30원에서 40원 정도씩 이 손해가 나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란, 그러니까 그 깨진 계란이라든가 오란이라거든요. 그 오염 물질이 묻은 계란. 그러니까 실제로 폐기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마저도 사실 알뜰하게 출하를 해서 그 손실을 보존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유통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매상들이 사갈 때 계란을 원가 이하로 사가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려면은 점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 결정권 자체가 이 매집상들, 그러니까 큰 손이라고 죠 시장에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전혀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봐주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원가가 안 나오니까 점점점 한 곳에 말이 몰아 넣어서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이게 상당 부분이 유통사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도 함께 보지 않으면 뭐 사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지금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어떤 최저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이번에는 계란이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서 터질지 사실 알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도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 예. 뭐 일부 그 책임 있는 농가들은 사실은 반성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범죄화시켜서 몰아간다고 해갖고 절대 뭐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농가들을 부도덕하다고 그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말하자면. 뭐 그렇죠. 예. 오히려 농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안전히 입법을 요구한 적도 있고 정부가 오히려 거부했었고. 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모르면서 하긴 했는데,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동물 복지로 전환해서 한국 축산을 그렇게 구조 개선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을 잘 아신 전문가로서 이 동물 복지를 전환하자고 하는 주장이 가진, 뭐랄까요, 현실을 잘 모르는 측면,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사실은 동물복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지향을 해서 가기는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국토 조건이 축산에 아주 적절한 그 조건은 아니거든요. 목초지도 많지 않고 또 산지 지형이고 날씨가 굉장히 춥고 더우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으로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축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 생태적인 조건이 일단은 있고요. 실제로 이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지금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1%. 그만큼 현실적으로 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축산도 실제로는 지금 한 14개 농가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예 이쪽은 아예 그 한우 분야는 아예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조건인데. 유기축산은 뭡니까? 지금 무항생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유기축산이고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가 동물복지 인증 단계인데요. 유기축산의 경우에는 그 유기사료,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먹는 사료에 대한 사양 자체가 유기사료여야 되고 그리고 좀 몇 가지 조건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사료를 친환경적으로 만든 단계, 그 다음에 동물복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인증 자체가 상당히 받기도 어렵고 그건 현실적인 조건이 발현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동물복지가 굉장히 대안인 것처럼 나오기는 했지만 좀 여론에 떠밀리는 면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향점은 반드시 잡아둬서 목표로 가긴 해야 되지만 당장 실현시키기에는 사실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동물 복지를 신경 써서, 그러니까 뭐, 방사해서 키우고, 또 유기농으로 만든 뭐 사료를 주고, 이러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이 이전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계란을 소비해온 거는 가정에서는 네. 그 계란을 굉장히 귀하게 먹죠. 반찬으로. 그런데 이게 2차 가공 영역에서 특히 제과, 제빵 그리고 가공식품의 굉장히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네. 이 그 대량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이 가격에 많이 먹고 그리고 실제로 로스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생산자가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들 때 이 부분, 그 폐기율까지 계산을 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 가격이 이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계란값은 굉장히 싸야 됐었고, 그러니까 저렴했어야 됐었고,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사실은 들여다보지 않게 되면 반복적인 문제가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통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물복지나 유기축산을 하는데 들어가는 고비용을 정부가 좀 보조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해줘야 되고, 소비자도 이렇게 생산된 계란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사주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소비자, 뭐 생산자, 유통업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다 같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절해서 대책을 세우면 사실은 또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이런 각 영역에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계란이 뭐 300원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소비자들이 싼 값에 많은 양을 먹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계란값이 300원 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거의 200원대에 머물렀었는데, 이게 조류독감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계란 생산량이 떨어지면서 300원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저가로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해서 먹고 왔던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점은 알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제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시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대기업들이 훨씬 더 관리를 잘하지 않나? 특히 예, 그렇죠. 계란 사업에 굉장히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싶어 했고요. 어느 네. 정도 이제 진출을 해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형 그 식품 대기업들도 이런 식품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여태까지 그래도 농민들이 생산을 해왔던 농업의 영역이 다시 이렇게 기업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대책을 천천히 세우는 것이 좋지, 급박하게 그냥 이렇게 일이 터졌으니까 이거 좀 더 관리 잘해볼 수 있는 대로 넘길까, 이렇게 되면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좀 소속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골목에 대기업들 진출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 계란 농가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이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알았고요. 정부가 이제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대책을 내놓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농업사회학자 정은정 박사였습니다. 2부에서 만납니다. 오늘은 2부가 청취율이 더 높거든요. 칼플라니 사용연구소 정태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부가 한 2배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번에 가입자 10명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재밌는 걸 가져오셨네요. 이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전 관심이 없는데 예. 김어진 총수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흡연자들은 요즘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전자담배의 과거 형태와는 다르게 찌는 담배라고 하죠. 예. 네.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요새 세금 올린다니까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담배가 4,500원인데 이 관련형 담배는 4,200원이거든요. 아, 200원이에요? 300원 아니고. 4,200원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금을 담배처럼 매겨버리면 5,000원 넘어가니까. 아, 지금 한 1,700원 덜 세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지금 우리나라 담배가 한 75%가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300원 정도가 세금인데 네. 지금 관련형 담배는 1,750원 정도 붙었으니까 반 정도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700원을 그대로 올린다면 다 올리고 세금을 다 올리고 다 올린다 그러면 6,000원이 넘어가죠. 6,000원. 그럼 아무도 안 필 가능성이 그렇죠. 네.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 모리스로서는 비상이 걸린 거죠. KTNG는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네. 기재부예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제 쭉 봤더니 네. 이 김광림 의원이 제기를 해요. 네. 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근데 네. 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조세 공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담배세에 6개의 세금이 붙어 있는데 합치면 12조 원 정도 1년에. 네. 그리고 작년에 담배값 2,000원 올려서 5조 5천억이 더 거쳤거든요. 5조 4천억이 담배 더 피지 말라고 거쳤거든요. 하면서 정부가 만들어내죠. 예, 그래서 이제 8%가 줄면 뭐 3조 5천억 원 정도 증세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무려 5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4,300원이랍니다. 예, 근데 만일에 이 관련형 담배가 막 늘어나면 네.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죠. 세수가 왕창 줄어들고 최대로 줄어들면 5조 원이 줄어들거든요. 세수도 줄어들지만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00원, 300원도 사실은 뭐랄까요, 판매 촉진 요인이 되니까. 그렇죠. 예, 기존 담배 뭐 KTNG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똑같은 담배인데 이게 이제 꽂아서 찌는 거라고 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 전자 관련 관련형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이게 더 좋다 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요인을 제거했고 거기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그만큼 좋은 거니까 더 싸게 팔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세금을 어떻게 매겼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린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 파이프형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싸게 지금 세금이 매겼다라든가 뭐 이런 전자담배로 분류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네, 액상 담배는 많이 붙는데 이제 이건 네. 또 고체형이기 때문에 분류를 왜 없던 종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분류해야 하지 하다가 어쨌든 전자적인 장치를 활용하니까 전자담배로 분류를 해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출시되고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되는 형태를 보니까 그 일반 담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 저 근데 뭐 세금 냄새는 덜 난다면서요.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최악으로는 5조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세금 근데 문제죠, 세금 문제.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복지 예산의 증세를 5.5조 한다 그랬거든요. 15조 원 늘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열심히 5.5조 증세인데 그게 담배 하나로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수가 줄어드는 거는 정부 사정인데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따져보면 이게 이제 그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외국 업체가 만든 이 관련형 전자담배 때문인데 그러면은 담배 세금이 그렇게 많이 붙어서 그렇게 비싼 거지 사실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밖에. 막대한 이익이 정부의 세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우리 기업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민족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모듈로요. 6,300원을 네.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또 아직도 정확하게 안 나온 게 과연 이 관련형 담배가 정말 건강에 더 좋으냐? 네. 그것도 아니면, 아직 예,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외국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담배 붙는 세금의 액이 틀리고 이 관련형 담배 붙이는 세금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세금이 높은 것도 관련형 전자담배는 세금이 없는 것도 다 그 나라의 담배 가격보다 조금 더 싸요. 예. 비슷하거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관련형 전자담배 업계가 무슨 논리를 내세우든지 간에 그냥 그 나라의 담배값
비슷한 거는 조금 싸게 하는 거죠. 더 팔리라고. 1%에서 0.5% 싸게 해서 예.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논리하고 상관없어요. 잘 팔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도. 그렇죠. 예, 그런 거고, 지금, 물론 이제 필립 모리스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럼 네. 세금을 1,700원을 더 붙이면, 네. 지금 가격에서 1,700원을 올리냐, 그럼 6,000원이 되는데, 아닙니다. 예, 못하죠. 못하죠, 거기도. 네, 거기도 못하면, 자기 이제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냥. 예, 이윤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같은데. 문제는 이걸 빨리, 우리 정부가 빨리 이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와 근거를 확실히 이 제시를 하고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네. 이거 투자자 국가 제소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게 높습니다.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필립 네. 모리스가 제소할 수 있죠. 네, 정부 필립 상대로. 모리스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소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지금도 우리 담배 오스트레일리아에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담배 이렇게 좀 흉측한 이 그림들이 그림들, 나오잖아요. 네. 건강에 좋은 그림들. 네. 근데 그거를 좀 크게 했다고 해서 투자자 국가 제소에 걸었었거든요. 아, 사이즈를 좀 키웠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빨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옳다라는 거를 만들고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사재기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현실에서 점유율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필립 모리스가 제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오히려. 이거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해서. 설사 정부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이 가격을 그러면 5,000원, 6,000원대 못 올립니다. 못 올리죠. 안 팔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부의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필립 모리스의 이익으로 주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못 올렸어요? 올릴 것 같더니 어제? 아니,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같으면 재밌잖아요. 자기들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줄여야 된다고 이 서민들을 위해서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광희 의원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몇몇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면 더 세금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또 대기도 했죠. 건강에 좋다면 더 세금을 줄이면 사람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저도 설득될 뻔했어요. 맨 처음에 기재부가 이게 건강을 위해서 세금 올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 논리 설득될 뻔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다국적 거대 기업이 만들어낸 논리일 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세금을 매기든 그 나라에 담배보다 조금 더 싸거나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자기들 마케팅 논리지 실제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담배 맞는데 얼마 든다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다 이익인데 그냥. 올리지도 못하고 이제 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이제 필립 모리스의 이익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아, 이거 재밌는 사안입니다. 재밌는 사안인데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결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약간 재밌는 포인트는 KTNG가 이게 일본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는데 우리도 지금 꽤 유행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높아지면 KTNG는 어떡합니까? 뭐 KTNG도 뭔가를 또 개발을 하겠죠. 다만 저는 흡연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좀 흡연자의 권리를 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놨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 예를 들어보죠. 서울역 앞에 흡연 공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 돈 다 어디서 썼습니까? 그 사실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에서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니까. 네, 그 세금이 12조 원이면 너무 더러워요. 1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1년에 드는 1년 전체로 걷는 상속증여세가 5조 원밖에 안 돼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역 앞에 환기 잘 되고 깨끗한 흡연실을 못 만들어주나요? 아, 지금 처참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그러니까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자, 세금 그렇게 많이 걷었으면은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화납니다, 그때마다.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서. 이와간 관련용 전자담배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세금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인상하는 쪽이 올바른 것 같은데 과학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 합의를 얻어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 소장님 생각은 인상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플라닛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해. 예. 등장하시면 저희 문자창이 핫해지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염색하신다고 한 거는 주변에서 말립니까? 아니면 하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예. 한쪽 의견은 좀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예. 그런 걸 이제 걸어라. 기념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지지율 의견이 얼마가 있고,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하겠다. 거.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해서 지지율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참 무의미한 논란이네요. 그래서 제가 염색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역풍 맞을 거다. 떨어질 거다. 아 그러면 퍼센티지를 걸어보세요. 일단 11%.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맥시멈이 10%까지 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안 하시겠다. 1%만. 그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11%를 말씀하세요? 어디든. 네. 저희가 그럼 돈 주고 어디 하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공약은 당분간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고, 지난주에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후보였었죠. 예,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51%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의 기회가 될까요? 안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예.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네. 국민의당 없어진다. 그랬죠.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천정배 후보 빼고 예. 심지어 정동원 후보까지도 뭐 바른정당 연대가 더 중요하다. 뭐 네.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막은 건 성공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보겠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군이 하나 는 거는 네. 상당히 뭐 고무되는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어쨌든 지방선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런 거겠죠. 네, 네, 지방선거에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네. 본인이 어쨌든 각오를 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나가는 걸 포함해서 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네.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네. 박지원 대표가 뭐 전남지사 나가고 네. 뭐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한 번 정말 거부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 거부? 본인이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네.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야 된다. 네, 헌신을 하면 그 당선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낼 때 서로 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공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 지금은 겁니까? 그 전제는 아니고 네. 만약에 안철수가 부산시장 넣으면 네. 국민의당 후보 못 낸다. 의미 있는 후보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와도 의미 없는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본인이 이제 네. 나오는 거 말고는 네. 뭐 해볼 만하다.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연대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데 일단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번 해봤잖아요. 연대 시도를 한번 시도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대를 시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연대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를 한번 추진해 보자. 정치개혁 연대. 네.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지방선거.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뭐 돌파하고 본인이 네. 국민의당을 만들어내고 이건 큰 성과인데 네. 다른 한편은 좀 홍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한 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물론 출마한 다음에
과반수를 넘긴 것도 사실 제 예측을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신히 남았어요. 51%. 그렇죠. 근데 1차전에서 못 넘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네. 의원님의 전망을 이렇게 맞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대표의 예측 불가 이것이 어떤 연대를 하는데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구력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단련되고 있다. 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연대도 하고 그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가도가 그렇게 뭐랄까요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또 안철수 계가 아니라고 지금 박순호 의원은 알려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예요. 한 분을 빼고 원외라는 건 게다가 원외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철수 대표 한 분밖에 없고 초선 나머지는 초선도 경험해보지 않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지망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국회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이 대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인가. 한국당도 좀 비슷하죠. 한국당도 최고위원 누군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유효에 원내 중에. 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치력인데 예. 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체제랑 거기는 이제 대표 따로 선거하잖아요. 예. 대표 따로 선거하고 최고위원 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대표 사실상 제왕적 대표제예요. 예. 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그래요. 대표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그렇죠. 예. 우리 당은 사실 최고위원을 같이 해서 이제 수평형 네. 지도체제. 본인이 그래서 넘버 2가 된.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비슷한데 예. 지금 문제는 이제 홍준표가 안철수 개인만 잘하면 당이 살아요. 예. 그 당대표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예. 뭐 의원들은 다 해피하는 것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홍 대표 체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평가들이. 뭐 예.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안 대표가 한 달 뒤, 한 2달 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 대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홍 대표 따라가기 좀 냄새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성이 선명야당, 예. 똑같아요. 강성야당, 예. 선명야당. 근데 지금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 정치권이 좀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안보 위기에 국민이 단합해야 되고 정치권이 단합해서 국민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견제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한 7대3 이제 같이 단합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안보 위기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로 국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마이너한 거다. 근데 이제 마이너하다. 안 대표가 잘못하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네. 지금 이제 한국당이 딱 그래요. 예. 한국당이 보면 극으로 나가면 내부에서 별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친박 청산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예. 최고위원회에서 친박 최고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견제해야 될 때 못하고 안 해야 될 때 견제하고 하는 게 지금 한국당 마이너 최고위원들의 모습이에요. 예. 모습인데 안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목소리라도 내주면 견제할 때 해주면 예.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안 대표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최고위원 중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대선 후보를 해본 사람도 안철수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 혼자면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 지망생과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의 격차는 사실 정가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실제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가지는 뭐랄까요, 하대?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과연 그 국민의당의 그 구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잘 근데 따라주겠는가. 뭐 국회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치력,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뭐 대부분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만 잘하면 국민의당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유형을 해보고. 연대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공동연구 모임이라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의 이제 소위 비박계 일부 그리고 바른정당이 또 일부 혹은 전체 그리고 국민의당도 일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중도 새로운 신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빅픽처가 우리 바른정당 중심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리고 친박 친홍을 배제한 그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들 이런 빅픽처인데. 지방선거 전까지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런 구도를 이렇게 통합은 안 되더라도 구도를 만들어서 야 3당이 단일한 후보를 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제가 김무성 대표랑 이 문제 사실 조율을 합니다.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당 이제 김무성 대표도 좀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먼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 좀 그려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 이제 한국당 내에서 연대 파트너가 홍 대표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진석 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를 해봤고 또 본인이 대표 나갈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홍 대표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제 동의를 했던 건 간접적으로 홍 대표 체제 흔드는 효과도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진석 대표나 김무성 대표, 홍 대표는 보고하지 않거든요. 않고 또 기본적인 취지는 홍 대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아무리 길어봐야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대안 없는 한국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도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후에는 확실하고 그런 한국당의 혼란기에 우리 바른정당 주도로 중도 보수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해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절반 정도의 표심을 먹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 국민당, 민주당 대 바른당, 민주당 대 한국당 후보로는 어려우니, 민주당 대 국민 바른 한국당의 일부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거는 역사적 퇴행이고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만 안 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아니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민주당은 경쟁 대상이지만 한국당 지금 주류는 청산 대상이다. 한국당을 더 미워하시는군요.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야 3당 단일 후보. 완전히 꿈 깨셔야 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퇴행이다. 그래서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저희들이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 흔들게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국당 흔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는 나름의 역할을 그 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양쪽이?
바른정당이 흔드는 것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당이 흔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한국당이 역사를 자꾸 흔드는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을까요? 한국당이 확실히 흔들어줘서 네. 지금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한 명 빼내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무너뜨리겠다. 무너뜨리는 거. 근데 이제 19 사실 명으로. 이 한 명이 나가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네. 그분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 이미 13명 철새 파동을 봤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뭐 명분 없이 나가면 우리 당만 오히려 더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처럼.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내부 체제가 홍준표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확실한 명분을 주는 혁신을 내부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 그 혁신위원회 보세요. 혁신할 사람들이 그게 혁신위원회니까 수구위원회지. 일배위원회고. 일배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의 바른정당 흔들기 효과는 상당히 낮은 반면에 네. 우리는 은근히 이야기하지만 내부 동료가 꽤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내부 동료가 꽤 될 거라는 거는 짐작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부 동료를 느낀 적이 있어요? 있죠. 그 대표적으로 만날 때마다 뭐 하태경 홍 때리기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적지 않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죠. 홍 때리기를 잘하니까 홍준표 대표를 흔들어서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나와서 바른정당과 합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흔들어 놔야 된다. 체제가. 그러면 야3당 단일 후보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야3당 단일 후보는 역사적 퇴행이다. 오히려 왜 역사적 퇴행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우리도 보는 거죠. 시대의 진보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정당 만든 것이고 네. 그런데 청산해야 할 대상과 손을 잡는다? 예를 들어 87년 민주화 해놓고 전두환과 손을 잡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바라보신다? 의원님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야. 우리 주류가 그래요. 지도부 다수가 그렇고.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지도부 다 사실 경선 때 이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우리 내부에서 싸웠어요. 이미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우리 바른당이 우경화해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고 바른당이 중도로 가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랑 저랑 지지율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 당내에서?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 바른당의 당심이고 민심이다 하는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다른 이야기인데 하태경 의원 코너를 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저 양보합니다. 남자는 양보합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가 어떻게 이 코너에 고정으로 나오냐고 안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그럼 오디션을 보겠다고. 예. 오디션 안 보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하차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야3당 단일 후보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걸 추진하는 그걸 노선으로 추진하는 분이 당내에 있다면 저는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나오면. 지금 가상의 그러면 야3당 연대론이나 혹은 중도 통합 단일한 정당을 만들자. 론이나 이런 거는. 지방선거전에 합당은 없습니다. 지방선거전은 없다. 합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대선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음 대선까지는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요. 총선이 더 빠르잖아요. 총선까지 1차적으로 네.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하고 그것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노선 혁신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의 플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그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노선에 있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다른 건 별 차이 없어요. 네.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학적 합당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대북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목 노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죠. 새 당이 일정 정도 통합이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3당 단일화 이야기한 건 상당히 엽기적이죠. 지금 정치적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도 모르게 하태경 의원에게 점점 정이 든다. 귀여워서. 그 자녀한테서 온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번호 아시죠? 문자 한번 주세요. 물론 나머지는 남경필이 나왔다 하태경이 나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를 한 번 정도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왜냐하면 남 지사님 내년 선거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남 지사님이 또 우리 바른정당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필요하고. 네, 참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원래는 저를 향한 악플에 AS를 하는 거였는데 요즘 악플이 없어가지고 심심하긴 합니다. 자, 관련형 전자담배가 잠시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칼폴란이 정태인 수장님이 다뤄서인 것 같은데 어제 BBK는 왜 없었을까요? 관련형 전자담배도 1위를 하는 마당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할 때 저희가 몸에 좋다는 표현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기존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게 아닌가. 덜 해롭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알아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과 함께 KTX를 타신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네요. 하태경 의원 KTX 남의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났어요. 어제 오전에 식당에서 공장장을 봤는데 우리 아이 놀랄까봐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못했네요. 잘 판단하셨고요. 지금 바로 쓸라는 새벽 1시, 12시 20분인데 뉴스공장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백인 여자애들이 나한테 욕해요. 아들이 논산훈련소 입대한 후에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 저희 남편이 지가 김어준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긴 문자가 많네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근데 어제는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이었고요. 어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을 입수하고 분석을 하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판결문 보셨잖아요? 몇 페이지나 됩니까? 272쪽이네요. 이야, 272쪽을 다 읽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방송 전에. 유죄 부분도 이상하고 무죄 부분도 이상하고 양형도 이상하다. 그중에서 유죄가 이상한 부분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죄를 내린 부분과 양형이 이상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무죄된 부분에 뭐가 이상한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무죄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거기 무죄 난 거기에 200억 되기 때문에 그게 유죄가 됐으면 아주 컸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그게 큰데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떻든 그 부분은 뇌물공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최고 5년 징역 5년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대중한테 그렇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예 그냥 시체말로 표현하면 몇백억을 해먹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네. 예, 네. 거기 무죄가 난 게 그게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버린 그 부분이 두 가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그렇죠. 액수는 적어도. 네. 왜냐하면 50억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예. 그게 원래는 79억인가요? 그랬죠. 예. 42억짜리가 있고 37억짜리가 있는데 네. 37억짜리는 유죄가 나고 42억짜리가 무죄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당연히 예. 얼마입니까? 70, 예. 80, 80억 가까이 되죠. 예,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깎여서 네. 50억 이하가 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이 안 나왔다. 예.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절반 깎아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2년 6개월이 이제 최하한이 되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사실 안 그랬으면 싶었는데 예. 판결문을 사실 제가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번밖에 못 봤어요. 두 번밖에는 많이 그래서- 본 거 아닙니까? 아니, 272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좀 더 좀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 첫째는 보다가 제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봐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판결문이 어렵게 예, 되니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예. 왔다 갔다 좀 줄을 탑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았군요. 예, 이게 뭐 판사님. 사석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 판결이다. 아, 그렇게도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든 유행시키지 말아야 되군요. 네. 남사당 판결이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네. 판결문을 봐도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네. 예. 예. 제목은 국외재산 도피. 예.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아니고 예. 기소된 사실은 이제 허위로 예금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 예금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리는 그거였어요. 결국 이제 당초에 예금 거래 신고를 할 때는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실제 거래는 B라는 목적으로 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허위다. 승마하는 선수들을 지원한 걸로 예. 처음에 돈을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최순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제 현실하고 달라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재판부 얘기는 이 예금 거래 신고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실제 예금 거래가 있었던,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말이 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허위 예금 거래 신고니까 거래 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 신고할 때 그 돈을 최순실한테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일단은 판결이 나왔으니까 재판부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예.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최순실한테 당초에 그 당시에 예금 거래 신고할 때만 해도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예, 그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가 없었던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런 예.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소송법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추정을 받으니까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고 증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문을 쓸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런 걸 냈는데 이런 증거는 뭐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고 이렇기 입증에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 주장하는 게 인정이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기는 해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판결이 승복이 잘 안 되니까 예, 승복도나 납득할 수 있는 걸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증거를 냈는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그거에 의한 피고인 주장이 맞다. 더 설득력이 있더라. 이렇게 씁니다. 보통. 예. 아하. 그런데 이 판결에는 그 뒷부분이 없어요. 아하. 왜 안 썼을까가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쓰기로는 선수들 지원하게 한다고 돈의 목적을 썼는데 예. 실제 돈은 최순실
이 착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이 처음에 그 목적을 쓸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이 착복할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쓸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판결문 자체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없다. 예, 적어도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원칙적이고 정도를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내가 왜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렸냐 하면 계속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락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의심이 가죠. 이게 이거 무죄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무죄가 되면 형이 다운되니까. 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가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느냐 왜. 그렇죠.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저는 판결 이런 식으로 안 썼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 자랑이 늦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팩트만. 그리고 직접 출연하시니까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공장장님께서 앞으로 훌륭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앞으로 직접 출연을, 근데 저 이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네. 와, 이거 되게 힘든데 매일 이거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방송이 재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놀랍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오늘 방송. 자,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갔다. 그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결국 설명이 없다. 예. 그래서 납득하지 않는다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 부분이요. 이게 사실 지금 유죄가 난 부분이 이제 승마지원 부분하고 영재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죄가 났어요. 그 다음에 무죄가 난 부분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부분. 뭐 판결문 이 부분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긴데 상당히 열심히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는 1년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포괄적으로 승계 작업이라는 게 삼성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무죄 부분이 이상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근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슨 청탁을 한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이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딴지나 태클을 한 건. 그러니까 청탁을 할 때 뭘 해주세요라고 보통 하잖아요. 방해하지 말라는. 근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는 뭐냐면 방해하려고 하는 무슨 기미가 있었어야지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게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미흡해요. 도대체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했었어요. 그 김상조 위원장이 법정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 대목은.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묵시적인 청탁 이러면서 묵시적인 청탁이 되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고기 사달라고는 안 했지만 고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고기를 뺨에 붙이고 다닌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느낌을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졌을까? 이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얘기가 없거든요. 묵시적 청탁이라고 써놓고 어떤 식의 묵시적 청탁인지 설명이 잘 없다. 예, 경로가 잘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삼성이 되게 이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TV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뭐 주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고요. 그래서 사실 전 TV를 별로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광고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라마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법정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재판의 일반적인 원리고 기본 원칙이니까 과연 나왔을까 싶은 판결문에 하여튼 그 흔적이 안 보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영재센터하고 그다음에 승마 지원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유 뭐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시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선처를 바라거나 뭐 이렇게 그냥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이죠. 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삼성도 알고 있었다 이런 논리예요. 예. 맞죠? 거기까지는 예. 납득하는데. 예. 근데 이걸 왜 안 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는 아닌 사유를 4개를 드는데 하나는 첫째로는 삼성만 특별히 더 봐주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기업들도 네. 있었다. 그러면 다 뇌물이잖아요. 그게 맞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제 공장장님 말씀대로 다 뇌물이어야 되니까 네. 하나하나 다 그 기업마다 현안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일당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그게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안 됐어요. 특검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에 이 무죄 부분의 사실 주범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연장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3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빨리 나. 예. 다음 주에 내일 또 그러니까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부분하고 이 영재 또 지원센터나 승마 지원 부분하고 일관되지가 못해요. 그게 논리가. 문제인 거예요. 예, 논리가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둘 다 무죄거나 둘 다 유죄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같은 시기에 준 돈인데 왜 이거는 뇌물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현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미르재단 때는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다가 왜 모르게 되지? 누가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앞부분을 문제. 뇌물로 인정했는데 뒷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뇌물의 의식이 없었다. 근데 네. 앞에는 뇌물인데 뒤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돈을 줘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예, 근데 나중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예. 뇌물이 아니다라기보다 그 인식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뇌물의 인식이 없었다. 예. 예. 이상하죠. 백치인가요? 뭐 본인이 자백하셨죠. 자기는 잘 몰랐다고. 네, 어쨌든 예. 그렇다. 예. 이상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없어 양형 부분만 네. 이상한 부분.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 1분 내에 충격을 표현해 예. 주십시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유리한 요소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초범이라는 걸 어제 말씀하셨고. 예, 근데 그 얘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재용 피고인 혼자서 이익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보통 이해할 때는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익을 나눴구나. 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예. 이익은 뭘까? 그게 예. 궁금했는데 재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득은 그겁니다. 이 이득은 삼성전자에도 이득이다. 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삼성전자도 이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재벌 구조가 공고화되는 게 삼성한테 이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는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이익은 이해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과 이재용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이재용한테도 이익이지만 삼성한테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이익의 향유 주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재벌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 친화적이고 재벌에 관대하다는 판결을 판결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의식이 저번에 깔리지 않고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네. 하하. 자,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오실랍니까? 내일 3분 출연하실래요, 민희로? 아니면 오늘 금마무리를 하실랍니까? 금마무리를 할 거는 딱히 더 없는데, 예, 뭐,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양형의 나쁜 요소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의 본질 정경유착인 점, 그다음 뇌물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적이야.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액수가 많다. 마지막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판결에. 내일 3분 더 모시겠습니다. 안녕. 안녕.